네, 계속되는 장맛비로 전국에서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장마에서 처음으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옹벽이 무너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퍼부으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북 진안과 남원, 전남 곡성과 영광, 광주 북구와 경남 함양에는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제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전북 장수군 더남면 지지계곡으로 오후 2시 46분 상황인데요. 어제부터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계곡물이 크게 불어나면서 산악회원 21명이 고립됐다가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밤 사이에도 영호남에는 많은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선 해운대구 수영강과 석대천, 춘천의 산책로와 사상구의 낙동강 생태공원의 출입이 통제됐고 전남 구례군과 경남 산청군 일대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비로 오늘 오후 5시 기준 6개 시도에서 109명이 대피했고 53명은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또 옹벽 붕괴와 도로 낙석, 석축 붕괴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호우와 강풍 관련 안전조치와 급배수 지원 관련 소방출동도 779건을 기록했습니다. 올 장마에서 처음으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오후 1시 30분 충남 금산군 유등천, 문암교에 홍수주의보를 내리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시 반부터는 호우주의보가 내린 경북, 경주, 토암산 일대도 통제됐습니다. 또 항공기 13편과 여객선 9척이 결항됐고 전국 국립공원과 둔치주차장, 야영장 등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남과 경북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광명시에서는 장시간 정전이 이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처참히 찌그러진 채 차체에서 떨어져 나왔고 주변에는 잔해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오전 8시 45분쯤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북광산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하반신을 크게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SUV가 차로를 가로막고 누워 있습니다. 오후 2시쯤 경북 영주시 중앙고속도로 영주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SUV가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올라탔는데 그때부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자동차의 와이퍼 속도가 가장 빨리 이렇게 작동할 정도로.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벽 3시쯤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는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오피스텔 라인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저희들도 저희들인데 성나가 더 문제예요, 지금. 아파트는 1시간여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오피스텔은 복구 작업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편의점 등 상가가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장마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그제부터 내린 집중호우 대처 상황과 향후 기상 전망을 보고받은 뒤 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상황실 근무자를 만나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올여름 장맛비는 이 시작부터 요란한 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첫날부터 극한 호우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는데요. 정체전선은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영향을 준 뒤 남해상으로 물러나겠고 점차 맑고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한 올여름 내륙 장마. 성급히 북상한 정체전선이지만 올여름 장맛비는 시작부터 강했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에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정체전선을 더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장마의 신작식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남쪽에서 북상을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동반되어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에 의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수반하고 있는 저기압까지 가세를 하면서 비구름대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는 양상이 있어 이와 같이 첫 장마 시기에 내리는 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비가 첫 장맛비가 시작된 수도권에서는 비구름이 본격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한 20일 새벽. 인천과 김포 등의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지난 5월에 남양주에 발송된 이후 장마철에 들어서는 첫 호우 긴급재난 문자입니다. 이후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으로 남하해 내륙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40mm의 비가 쏟아졌지만 극한호우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와 함께 초속 30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며 호우특보는 물론 강풍과 산사태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산사태가 일어나면 우리가 토속류 산사태를 해갖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그대로 홍수처럼 산에서 그대로 쏟아져 내린 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이런 어떤 바위라든가 이런 걸 쓸고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작부터 요란한 비바람을 몰고 온 정체전선은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다소 강하게 영향을 준 뒤 점차 남해상으로 물러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과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내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선서 당일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점심을 함께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양당 지도부와 또 만납니다. 불과 18일 만에 오찬을 겸한 회동 날짜를 다시 잡은 겁니다. 이르면 7월 초쯤으로 예상됐던 만남이 당겨진 데는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와 지시가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0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산적한 국내 현안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인사청문회 등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 등 민감한 정치 현안과 여야 협치 관련 이야기 또한 오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도 가능하다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함께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 처리 문제에 접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복원의 장을 위한다는 대통령 관저 오찬 회동에도 협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번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협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보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요구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향한 의혹 공세에 민주당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범죄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돈에 대한 것도 안 밝혀졌고 그거에 대한 판결도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증빙을 하고 자기가 떳떳하다면 증인 신청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 정쟁의 도구로 인사청문회를
마치 무슨 정치 예능인 양 시청률만 끌려는 목적으로 자극적인 단어들을 써가면서 저희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태에 좀 규탄을 하고 싶네요. 막판 고심 중으로 알려진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도 발표와 동시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돌발 변수가 나타날 경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내각 개편은 총리 후보자 인준 이후가 아니라 검증이 끝나 발표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추경안 처리와 특검 수사, 국정기획위원회의 최근 업무보고 중단을 둘러싼 신경전들도 놓여 있어 협치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예고하며 정청래 의원과의 친명계 양자 대결이 가시화됐습니다. 한편 조기 전당대회 개최로 가닥을 잡은 국민의힘에선 지난 대선 경선 주자 등이 당권 경쟁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삼선 친명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오는 8월 2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 우리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진 사선의 정청래 의원도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돼 여당의 당권 경쟁은 같은 계파 인사들이 맞붙는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정 의원은 호남을 훑고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일찌감치 당심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보니 당 안팎에선 경쟁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지지자들에게 원팀 정신을 촉구했지만 신경전은 피할 수 없을 거란 게 중론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르면 8월 중순 전당대회를 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등 지난 대선 도전자들이 당대표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되는데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당을 뿌리부터 뜯어고칠 젊은 소장파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당사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얼마나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당권 경쟁에 앞서 내부 체질 개선 등 난제가 산적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차기 당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걸로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YTN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에도 나서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 역시 수사 착수 준비를 이어가는 등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한 3대 특검이 점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별검사는 이른바 VIP 경로설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아니 당연한 거라 했잖아요. 당연한 거. 원칙대로. 은폐 의혹이 특검법 조사 범위에 명시된 만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지금까지 원칙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특검은 특히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 편법은 없을 것이고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영장도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만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특검보들과 상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보들과 상견례를 가진 최상병 특검은 새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수사기록 인계나 인력 파견 요청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망 사건에 대해서 혹시 개괄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같이 좀 논의도 하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도 7월 초 본격 수사 착수를 목표로 검사 33명을 파견 요청하는 등 인선 작업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수사 항목이 16가지에 달하는 만큼 수사 방향이나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 혹시 언제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특검부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해지면은 공개하겠습니다. 3대 특검 전부가 법정 준비 기일인 20일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아 수뇌부 인선을 마무리하는 모습에 향후 수사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시효를 봉쇄하기 위해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서 구속영장 신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징계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그동안 한학자 총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자신이 교단을 위해 인내해왔다고 주장했는데 향후 폭로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현안 청탁을 위해 전성배 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금품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통일교는 윤 씨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비공개 회의 결과 출교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 측은 즉시 입장문을 통해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 의결이 이루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교단 권력 보존과 내부 책임 전가를 위해 윤 씨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징계위 출석 통지를 거부하며 내용 증명서를 보냈는데 그동안 한학자 총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이유는 고민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해 심정적 상처가 크지만 교단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언론사들의 연락에 침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 청탁 의혹에 한학자 총재 등 다른 통일교 고위 관계자가 무관하지 않다고 시사하며 지도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교 측은 내용 증명서를 받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를 진행했다며 공문 발송 전까지 처분 결과가 확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언론 노출을 자제해왔던 윤 씨가 출교를 계기로 통일교 교단에 대한 폭로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 이슈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에 지금 실패가 된 상황입니다. 결국 그러면 증인 없이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 속에서 24일, 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아마도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아마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협상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너무 좀 무리한 증인 신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있어서 최종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서로 좀 책임을 돌리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정말 증인 그 출석은 최소화 시켰습니다. 뭐 지금 논란이 됐었던 뭐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 특히 뭐 전처를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부르지 않겠다. 대신 전처가 아들의 학비를 댔다고 하니 그 학비를 누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그 증인 채택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후보 이런 분들을 부르자고 하는데 이분들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필요한 증인이냐 국민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 모두 수용할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들도 다 부르자 이렇게 해도 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고 사실 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아예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증인과 관련해서 합의가 있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 사건을 이제 배당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민주당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그 고발 내용을 확인한답시고 바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근데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보아왔던 지금까지 정치검찰이라고 불려왔던 그런 검찰들이 보여왔던 행태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검찰권을 좀 남용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여전히 정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개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치 검찰의 편파적 수사다. 그래서 지금 주진우 이제 청문위원이죠. 이 의원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검찰이 그 수사를 배당한 것은 우리 당 소속인데 서울시 의원 가운데 이종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또 조세 포탈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의 혐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배당을 한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찰이 뭐 어떤 면에서 정치 검찰의 이 누명을 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인사청문위원이에요. 근데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주진우 의원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문제 삼아 갖고 정쟁화 삼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메시지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는 결국 지금 재산 의혹에 대해서 자금 출처도 밝히고 출입국 기록 등도 이제 공개를 하고 계속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소명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김민석 후보자가 다 소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이게 조의금이나 축의금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예 근거로 잡히기 어려운 현금 거래였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로 국민에게 설득시키겠다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본인의 이 중국 칭화대 석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열심히 가서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출입국과 관련해서 비행 기록을 제출했어요. 근데 그 1년 기간만 놓고 보면요. 중국 체류 기간이 불과 30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칭화대에서 어떻게
30일밖에는 수업을 듣지 않고 석사 논문을 쓸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궁금증이 많이 남는 대목이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가 인사청문기관에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소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여러 의혹들을 더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와대 논문이나 아들의 진학 의혹 등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지금 임명 철회까지도 요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과도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는데 일단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한 의혹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전 소명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칭화대에서의 석사 학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일목요연하게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 출입국했던 기록, 거기서 며칠 동안 체류했는가 하는 부분까지 소상하게 일단 밝혔고요. 예. 또 지금 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세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축의금이라든지 출판 기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보했던 이 어떤 현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주진우 의원께서는 본인의 SNS에 예. 이것이 지금 2019년, 20년, 22년, 23년도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그런 축의금이라든지 아니면 출판 기념회를 단 2달 사이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또 글을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행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그 압축적으로 그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게끔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 인사청문회 때 김민석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혹 제기와 소명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추가적인 소명이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정부 쪽으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이재명 정부 5년간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놓고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비가 좀 미흡하다면서 업무 보고를 좀 중단한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좀 정명군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49.42%입니다. 근데 투표율이 80%였으니까 전체 국민 가운데는 40%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나 방통위, 감사원에서 업무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공약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권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한하고요. 대한민국 행정부는 앞으로 무한한 겁니다. 공약과 현재 이 대한민국의 운영 방향과 일정 부분 괴리가 있다면 그 괴리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무조건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원이나 지금 방통위 또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해왔던 행정부 기관인데 그 행정부 기관만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언론에서 평가하기에도 군기 잡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충분히 조율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과 현재 운영되는 행정부의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맞춰나가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기 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결국에는 비정상의 해결 과정이다 이런 반박을 했거든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가 하는 부분을 이번에 국정기획위가 이 업무 보고를 받는 속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그 활동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같은 역할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블루프린트라는 거, 소위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각 정부의 각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처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너무나 영혼이 없는 형식적인 보고, 그리고 특히 그냥 일반 현황을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한 그런 아무런 이 국정 철학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런 브리핑을 10번, 20번 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분들에게 약속했던, 공약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실천적 과제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만들어 가자라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부처에서 너무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인 것이고, 지금 뭐 군기 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군기를 잡을 것 같으면 인사를 통해서 군기를 잡지, 이렇게 국정 방향을 정상적으로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그런 기관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통위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현재의 과거에 해왔던 그 방식을 그냥 관행적으로 답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식을 이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정부의 국정 방향과 너무도 결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심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갖게 되는데요. 의제 없이 만난다고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는데, 내일 분위기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분위기는 뭐 나쁘지는 않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지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이제 18일 정도 지났는데, 취임식 당일 날도 정당의 대표들과 오찬을 한 데 이어서 바로 그 G7 정상회의에 다녀오자마자 지금 여야의 대표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제 오찬 자리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뭐 분위기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뭐 딱딱한 분위기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야당으로 바뀐 입장에서 아마 대통령께 요구하거나 건의 제안 드리는 내용은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내일 어떻게 잘 조율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번에 첫 그 해외 순방을 대통령 취임하고 한 12일 만에 다녀오시고 G7에서 8개 국가 또 3개의 그 외국 정상들에서 총 11번의 정상회담을 하신 성과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각종 내용들을 소상하게 여야의 대표들께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갖겠다. 그리고 아마 이제 뭐 지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추경안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여야의 대화가 상당히 소원했던 이런 부분들, 정상적인 정치를 좀 복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내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자주 가질 거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표면적인 어떤 대화보다도 진실 있는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두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자주 모이는 것은 저는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그 정상회의 참가한 성과를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 설명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이번에 1박 3일밖에는 정상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1대1 한미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뭐 유일한 성과라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서 다소 일본이 걱정했었던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반일 정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 이런 정도만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결국에는 국내 현안 정치 현안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마도 원 구성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이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회의장이 아닌 정당에서 맡는 것, 특히 야당이 맡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와 감시한다는 측면에선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97년 이후에 한 번도 법사위를 야당 또 제2 국회의장이 아닌 정당이 맡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 예외적으로 지난번 2024년에 맡았던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적으로 이분이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정도의 정치적 도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은 자진 사퇴 또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거기에서 들은 쓴소리를 어떻게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두 가지 요청 가운데 하나 정도는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내일 만나면은 또 추경안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일단 먼저 당선 축하 파티다라는 이제 비판을 좀 내놨는데 이것은 결국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신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좀 반성을 먼저 좀 하셔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또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많은 국민들께서 민생 경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 5월 27일인가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조차도 본인이 당선되면 바로 30조 원 추경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이 민생 회복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셔야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래도 국민들의 이 어려워진 이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자고 만들어 놓은 추경안에 대한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59조라는 정말 큰 규모의 추경안이 불과 당선되고 한 두어 달 만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그러면 이것이 당선 파티였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무엇에 큰 차이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좀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김문수 전 후보도 30조 원 추경을 언급한 지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추경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죠. 김문수 후보도 후보 시절에 30조 원 규모 추경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추경과 지금 추경이 무엇이 다르냐? 당시에 했었던 데는 민생지원금이라고 해서 현금성 살포 이 성격의 민생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재정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돈 1조 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재정승수라는 게 있는데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엔 재정승수가 0.6에서 0.9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조 원 투자하면 6천억에서 9천억 정도는 경제가 돌아가는 승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민생지원금처럼 단순한 이전 지출로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0.2에서 0.3. 그러니까 1조 원 지출하면 2천억에서 3천억 밖에는 경기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재정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단순히 포퓰리즘적으로 국민들에게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민생지원금 주겠다 이런 정책엔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갈 건데 이게 민생지원금 같은 게 첫 번째가 어렵죠. 두 번, 세 번 주는 거는 또 익숙해지면 국민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재정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어쨌든 이 재정 정책을 쓰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현금성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 이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이 추경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내대표 이제 선출하고 당권 경쟁 시작한 여야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은 관철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시선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당이 혁신하고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데서는 120% 동감합니다.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에 100%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쇄신과 반성, 혁신에는 동의할 겁니다. 그 속도 조절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당론으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 반대했던 것을 찬성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일각에서는 다 지난 일에 대해서 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명확한 그 정리가 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 얘기할 때도 이미 다 뭐 우리가 해방된 지 80년 됐는데 왜 일본과의 관계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용서를 할 수 있을 정도만큼 사과를 드리고 예. 그 사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선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혁신안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혁신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필요한데 예.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얘기하는 이 5대 혁신안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 혁신안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새롭게 원내대표에 임명 이제 뽑히신 예.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 구주류라고 하는 구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1차에 과반을 넘게 60표를 받아서 이제 당선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송원석 의원이 아무리 이런 혁신에 동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6월 30일까지인데 예. 불과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송원석 의원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직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혁신위를 구성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지금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5가지 중에 하나인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민의힘의 한계적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기 전당대회 이제 국민의힘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철수 의원 지금 전국 다니면서 적극적인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좀 그 책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편이라고 저희가 여기는데 당대표 출마를 할까요? 지금 행보만 놓고 본다면 전당대회가 열리면 안철수 의원이 출마할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에 온 게요. 2022년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 후에 우리 당에 왔는데 지난 한 3년간 우리 당원들로부터 안철수 의원이 정말 우리 당 국회의원이 맞느냐 이런 그 약간 차근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받은 것도 사실인데 예.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과 이후 선거 운동 과정 또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뭐 이른바 재평가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당의 쇄신에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반대 메시지를 바탕으로 미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뭐 당선 가능성 그거는 예. 구도가 정해진 다음에야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뭐 김문수 전 후보가 다시 당대표에 출마할 건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올 건지 예. 이런 그 후보들의 면면이 구성되면 그때서야 좀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일단 전대 출마 요구 나왔지만 선을 그었던 상황이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좀 글을 올린 게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뭐 이낙연 상임고문도 언급되고 손학규 전 대표도 언급하면서 새집을 짓자, 더 큰 새집을 짓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글쎄요, 더 큰 새집을 짓자라는 의미가 뭐 재창당의 과정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낙연 전 상임고문이나 아니면은 손학규 전 대표가 참여한들 과연 국민의힘 안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제 몸풀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뭐 어제 그 전직 의원들 한 40분이 오찬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당을 위해서 멍해를 져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 달라 이런 지금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계속해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소위 이 세 분 그리고 나경원 후보의 전당대회 그 출사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면 저는 뭐 한 4분 정도의 경선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내임 전당대회가 내란 특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제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7월 초면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우리 당 의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몇 명 꼽는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 전화 내용이 뭐였는지 또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으니까 실제로 계엄 투표에 참여하지 말아달라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아달라라는 요지에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특검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전당대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누가 더 쇄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게 친명계 양자구도 현실화가 지금 점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열 양상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내에서 이제 이렇게 친명 간의 경쟁이 펼쳐진 것이 이렇게 뭐 여러 번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 두 분 간에 지금 현재까지 이미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연간 출마 선언을 하게 될 박찬대 전 원내대표 두 분 간의 대결 구도로 이제 압축되어가는 분위기. 물론 이제 아직 다음 달 10일부터 그 후보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느 분이 또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구도가 아직까지 확정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초기에 두 분으로의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아마 두 분 간에 굉장히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뭐 과열 양상이라는 부분들이야 뭐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일부 있겠습니다만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권리당원의 비율이 55%또 대의원이 15%, 일반 여론이 30%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구도가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원팀 정신을 잘 유지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 구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뭐 앞으로 핵심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그 당대표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 민주당 권리당원 분들이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이 부분을 짐작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내재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정청래 의원이 뭐 정 대표, 뭐 이른바 그 공격력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후보가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 안정형 리더십이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평가할 거고 아마 권리당원들도 그 관점에서 새로운 당대표 선거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정 부분 한쪽으로 좀 표심이 굳어질 수도 있겠다. 전 외부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8월 초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 고위급 대표단이 내일 미국으로 향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대미 관세협상 대표단과 함께 방미길에 오르는데요. 관세협상 시한이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대미 통상 관련 협상 총괄을 맡고 있는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내일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측과 기술 협의에 나설 우리 범정부 대표단과 함께 방미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먼저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하고 국내 정부 교책이 다소 정체됐던 한미 관세 협상에 재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에 따라서 이 한미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미 통상 협상을 범정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일단 예정된 일정은 5박 6일이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미 기간 여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 대표단은 여건이 되는 대로 수시로 미국 측과 만나 관세 관련 접점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의 미국행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더욱 쏠릴 전망입니다. 통상당국자는 여 본부장이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백악관이나 미 의회 등 미국 정책결정 관계자 등과 폭넓게 접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시한인 7월 8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방미 협상단이 얼마만큼 미국 측의 양보를 받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보조금, 재협상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을, 수저우에서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와 충칭 등 세 곳에서 디램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상무부 당국자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타이완 TSMC의 중국에 있는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 제한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런 방침을 알려왔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동맹국 기업의 피해를 감안해 사전에 승인한 품목은 별도의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예외를 적용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허가제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처럼 미국도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교육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 경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We know that many countries are tempted by the idea of seeking both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But beware the leverage that the CCP seeks with that entanglement.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미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Protected that so easily, but so we had the chip business and now it's all in Taiwan, almost exclusive, a little bit in South Korea, but mostly in Taiwan. 미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재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액의 10%대로 책정한 보조금을 4% 이하로 낮추는 게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나 수사기관 실수로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강력 사건이 최근 잇따랐습니다. 구속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까지 개정해 적극적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올라갑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48살 윤정우, 윤 씨는 불과 한 달 전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결국 이렇게 범행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난달 12일 경기도 화성에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사실혼 관계에 남성에게 납치돼 살해당했습니다. 앞서 여성은 폭행 등 남성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례를 모은 6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경찰에 가해자 구속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되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흐지부지됐던 것으로 경찰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속을 피한 스토킹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구속되는 비율은 2021년 7%에서 2023년 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위협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극단적인 보복 범죄로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좀 더 폭넓게 좀 봐줘야 되고. 특히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구속심사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같이 구속 요건으로까지 적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기간이 끝나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4시 반쯤 인천 부평동에 있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낚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인천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연안 구조정 등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고 승선원 22명을 인근 선박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혹의 수건이었던 간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서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10개월 만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권리, 업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병원에서 암암리의 의사 업무 일부를 맡아온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해 합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PA 간호사의 세부 업무 범위를 규정한 하위 법령은 간호계와 이견 속에 아직 입법 예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부위 드레싱과 피부 봉합, 골수, 복수천자, 진단서 초안 작성 등 45개 행위를 PA 업무로 하겠다는 정보안이 지난달 발표됐지만 간호사들은 의사를 대신하는 업무 범위가 과도하고 의료적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 교육을 놓고도 간극이 큰데 간호협회는 정부 방침대로 교육만 이수해선 안 되고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표준화된 교육 과정도 없이 의료기관에 신고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간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직 전공이 빈자리를 메워온 PA 간호사의 업무를 놓고 당분간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109명이 대피하고 시설물 붕괴 등이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장맛비와 관련해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6개 시도에서 109명이 대피했고 53명은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와 충남에서 옹벽 붕괴 사고가 접수됐고 충남에선 도로 낙석과 석축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이 접수됐습니다. 올 장마 첫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충남 금산군 유등천 무남교 일대엔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고 4시 반부터는 호우주의보가 내린 경북 경주 토암산 일대도 통제됐습니다. 호우와 강풍 관련 안전조치와 급배수 지원 관련 소방 출동은 779건을 기록했고 항공기 13편, 여객선 9척이 결항됐으며 전국 국립공원과 둔치 주차장 등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장맛비가 이틀째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군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경북 지역에서는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호우로 불어난 하천이 거세게 흐릅니다. 풀이 무성했던 주변까지 모두 잠겼습니다. 이번 장마 들어 처음으로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금산군 유등천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청과 호남, 경북 등의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오후 4시 기준 충남 청양군 누적 강수량이 191mm를 기록하는 등 상당수 지역이 100mm를 훌쩍 넘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 없이 잘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광주 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천 둔치 주차장과 진출입로, 간이 교량 등 수백 곳이 통제됐고 침수와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사전 대피했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주택 지하실이 침수됐고 대전과 전북에서 쓰러진 나무가 주택과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속출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경북 북부 지역은 산사태 우려가 커졌습니다. 안동시 전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자체들은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낸 곳에 덮개를 씌우고 하천 오염을 방지하는 망을 씌우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강원 북부 지역에 내린 비로 의암댐과 춘천댐 등 북한강 수계댐들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이번 폭우는 강풍을 동반하면서 주차장 옹벽이 무너지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는 비가 그친 뒤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차장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콘크리트 벽이 쓰러져 주차해둔 차들을 덮쳤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그나마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차량 윗부분과 뒷부분은 심하게 눌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되는 부분인데 다행히 새벽 시간대에 사고가 나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딜라가 많은 주택가 이면 도로에는 가로 10m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주저앉은 토사를 퍼올리고 땅을 도두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라가는데 차가 그게 이렇게 빠졌더라고. 쿵 무너지니까는 약간 이렇게 언덕 내려오는데 주저앉았었어. 그러더니 어느 순간 배랑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배랑간에 그렇게 된 거야. 시에서 긴급 복구에 나서보니 한꺼번에 쏟아진 비에 노후한 배수관으로 인해 집안이 침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500년 넘은 느티나무 가지도 부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15m나 되는 길이에 성인 남성 2~3명이서도 다 끌어안지 못할 정도로 큰 나무인데 부러진 가지도 굵어서 구청이 조각조각 잘라치우고 나서야 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비가 온 곳은 경기 김포시로 모두 150mm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곳곳에 나무가 부러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경기도에서만 23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든 만큼 2차 피해를 막을 복구가 시급합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 갈등을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요인 암살과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9일째 무력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21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 쿠두스군의 베테랑 지휘관을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의 미사일 저장소와 발사시설을 겨냥해 일련의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란 중부 이스파한 핵시설도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새로운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접근하면서 수도 텔아비브 등 중부 지역과 서안 지구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무력 개입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란에 파상적인 공세를 퍼붓던 이스라엘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란 곳곳을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서둘러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설 듯했던 트럼프가 예상과 달리 이란에 2주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트럼프를 기다릴수록 방공체계 부담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핵심 시설만 지킬 수밖에 없고 인명피해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군이 근처 해역에 미사일 요격 기능을 가진 군함을 증파했습니다. The U.S. is helping the Israelis with ballistic missile defense. There's a THAAD battery on the ground in Israel, and there's Aegis-enabled ballistic missile defense destroyer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내부 여론이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t would consider using a lower yield nuclear weapon, which would have the explosive capability to reach even very far underground, very hardened targets. 국제법과 핵 금기를 크게 위반하는 것으로
분쟁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게 뻔해 이스라엘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미국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קבעתי שאנחנו נשיג את כל היעדים שלנו, את כל מתקני הגרעין שלהם, בכוחנו לעשות את זה. אבל ההחלטה של הנשיא, אם הוא רוצה להצטרף או לא, שוב, זו החלטה שלו. 그러나 미국과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란 단독 공습을 감행한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K-팝 역사를 다시 쓴 BTS가 군백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슈가의 제대를 끝으로 멤버 7명의 완전체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빌보드 점령에 이어 이제는 그래미 공략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BTS 맏형 진과 제이홉을 시작으로 올해 7명의 멤버들이 차례로 전역했습니다. 빨리 앨범 열심히 만들어서 또 다시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복귀 그만하고 무대 복귀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이 너무 오랜만이라 그리고 좀 화장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민망한데요. 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한 슈가를 끝으로 완전체 BTS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BTS는 군복무 중에도 틈틈이 팬들과 소통을 이어갔는데 직접 병장 승급 소식을 전하거나 제설 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고 전역 후에는 군복 차림으로 찍은 기념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멤버 전원이 군필자인 BTS는 이제 막내 정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멤버들의 다양한 경험을 녹여 성숙하고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멤버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러니까 BTS가 결국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서툴더라도, 조금 투박하더라도 본인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풀어내면서 세계적인 공감을 받는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군입대 전까지 K-팝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걸었던 만큼 부담감도 큽니다. BTS는 영어곡 다이너마이트와 라이프 고즈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등 모두 6곡으로 빌보드 핫100 정상을 차지했고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에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무대를 선보였고 이듬해에는 버터로 같은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수상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입대 전 마지막인 2023년에는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곡 등으로 퍼포먼스와 뮤직비디오, 올해의 앨범까지 총 3개 부문 후보에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최종 수상이 불발되면서 그래미가 유색인종과 비영어권 가수들에게 인색하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BTS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또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뛰어넘을 장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에 아직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군 공백기 중에도 멤버들의 솔로 작업을 그래미에 출품하면서 K-팝 전설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무대에 오른 지 어느덧 12년이 흐른 BTS. 3년 만에 완전체 복귀를 앞둔 상황에서 또 한 번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소집이 해제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 거듭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슈가는 오늘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서 지난해 있었던 일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이 너무 속상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거웠을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레전드 좀비 영화 28일 후의 후속작이 20여 년 만에 돌아와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할리우드 대작들이 생각만큼 성과를 못 낸 가운데 이번 작품 최종 성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만에 초토화된 세상의 28년 후를 그립니다. 전작의 뛰는 좀비에서 진화한 더 강하고 더 다양한 좀비들이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닙니다. They haven't died and come back to life. They're living people who've got sick and been infected with the rage virus. 아이폰 맥스 촬영을 통해 거친 질감으로 좀비들을 담았고 2.76:1 와이드 스크린 비율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감을 주며 영화관에서만 느낄 경험을 극대화했습니다. I want that sense of suffocating intensity. It doesn't feel like a sequel, it feels like an original film. 지구별에서 외톨이 엘리오가 우주로 초대되며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잃은 뒤 상실감에 빠진 엘리오가 위로받고 성장하는 디즈니 픽사 애니 특유의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Blue eyes open wide, side to side, just trying to find it again. 1950년대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년 작가가 아름다운 청년에게 빠지면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감독이 연출을 맡아 뛰어난 영상미를 선보입니다. 007 제임스 본드, 다니엘 크레이그의 퀴어 연기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항소심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황의조 씨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93페이지 분량의 항소 이유서에서 축구 국가대표로 복귀해서 내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고 싶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과거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서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며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양현종과 김광현이 통산 10번째로 맞붙는 경기에서 마지막엔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42살 최고령 타자 최영우가 3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린 기아가 다잡은 경기를 무승부로 끝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대건 기자입니다. 통산 10번째 김광현, 양현종 맞대결은 예상대로 팽팽했습니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왼팔 투수가 맞붙은 만큼 4회까지 무실점 투구가 펼쳐졌습니다. 이 균형을 깬 건 기아 최영우. 5회 2사 1, 2루 상황에서 김광현의 슬라이더 초구를 공략해 오른쪽 담장을 넘깁니다. 42살 최고령 타자인 최영우의 시즌 13호 홈런이자 김광현을 상대로 한 7번째 홈런입니다. 제구가 흔들린 김광현이 이 한 방으로 무너진 뒤 먼저 물러났고 양현종은 솔로포를 잇따라 내줬지만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마운드를 좀 더 편안하게 내려왔습니다. 경기는 기아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지만 10일의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SSG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잠실 더비에선 두산이 경기를 뒤집으며 공동 선두를 노리던 LG의 찬물을 끼얹었고 8회에만 무려 7점을 뽑아낸 KT도 NC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거대한 흰색 방수포가 깔린 부산 사직야구장, 롯데와 삼성 경기는 물론 하나와 키움의 대전 경기도 뒤로 취소됐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리던 프로야구 KT 외국인 타자 로하스가 결국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KT는 NC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선발 투수 오원석을 1군 엔트리에 등록하면서 로하스의 이름을 뺐습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144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타율 4만 2푼 9리에 홈런 32개, 112타점으로 활약한 로하스는 올해 21일 현재 2할 5푼 1리에 홈런 9개에 그쳤습니다.
특히 최근 10경기 타율이 1할 7푼 9리에 머물렀습니다. 네,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전북이 1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북은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전북은 전반 24분 선취골을 내줬지만 추가 시간 송민규가 오른발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북은 0승 행진을 4경기에서 멈췄지만 최근 16경기 무패로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올 시즌 첫 강릉 홈 경기를 치른 강원은 대구를 3대0으로 완파했고 포항은 제주를 2대1로 누르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 유도가 2025 세계 선수권 대회 혼성 단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표팀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 조지아의 1대4로 져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이 2017년부터 시작한 세계 선수권 대회 혼성 단체전에서 결승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체전선이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호남은 오늘 밤까지, 영남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시간당 최고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과 영남에 최고 100mm 이상, 전북과 제주도는 최고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전이며 하늘이 차차 맑아지면서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 덥기만 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9도, 남양주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서해안은 안개도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9도, 부산은 2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면서 주 초반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오락가락 다시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와이드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